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줄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과 정치의 15번째 회가 되겠습니다. 제5장 국가의 최종 권력과 법원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장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이 문제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 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엉뚱한 판단해서 동성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법원 판단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동성애자들의 피부양자 이 보험 처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이걸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지경으로 뒤집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이 법원 판결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삼권 분립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법원은 통과된 법률과 헌법에 따라 사건을 판결한다. 미국 전역의 위법 사건을 다루는 연방 법원뿐 아니라 각 주 법을 따르는 주 법원과 지방 법원도 있다. 어려운 사건은 상급 법원에 항소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법원은 또한 통과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누군가가 새로 제정된 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미국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패소 측은 12개 항소 법원 중 하나인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 위에는 대법원이 있다. 이 제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기본 방식입니다. 뭐냐면 왼쪽에 여러분 주황색 보게 되면은 미국 헌법 특정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판단 근거 헌법에 따라 판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이나 지방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소견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부분이지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이나 항소법원이나 지방법원은 미국 헌법이나 또는 특정 법률만을 가지고서 그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법률 또는 헌법이 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관점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판단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곧 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왕이 곧 법이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곧 법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왕이 법을 규정하면 그것이 그냥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대법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소위 우리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기반으로 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헌법이나 그렇지 않은 법률을 왜곡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판결을 내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법률은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헌법도 동일하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1번 보면 대법원이 점차 무제한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겠다는 발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이 제도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그림에서 약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대법원의 판사들은 단순히 저지가 아니라 그 저스티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뭐로 불리냐면 그냥 정의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의 권위입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건 그 자체가 그냥 정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불리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불리냐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어디서도 대법원이 판단을 딱 내렸잖아요. 판결을 딱 내렸으면 그냥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죠.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미국엔 없어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연방 대법원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누가 바꿀 수가 없는, 바꿀 기관이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판단할 기관도 없고요. 어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법관들이 스스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은 헌법에서 새로운 원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고 여길 때마다 단순히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그것을 기존 헌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부르므로 미국의 최고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은 스스로 나라 전체가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좌파들, 미국의 헌법대로 나라를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좌파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올려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 결혼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먼저 웨인그루뎀이 보여준 예를 봅시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73년 1월 21일 로데 웨이드 사건에서 낙태를 정당고사가 판결한 것입니다. 로데 웨이드 사건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로데 웨이드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 이번에 뒤집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보수층으로. 그러면서 이게 다시 뒤집어져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제 판결이 뒤집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땠냐면 73년 1월 22일에 이분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73년 이후에는 이 낙태는 정당한 것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이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딱 판단하고 나니까 주 전체가 그냥 낙태는 정당한 거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헌법에는 낙태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헌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거를 판결을 끌어내는 거죠. 그걸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응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해석에는 항상 뭐가 따르죠? 관점이라는 게 따릅니다. 해석에는 항상 세계관이 따릅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주류 철학적 사조는 뭐냐면 실존주의 사조거든요. 그러면 그 문맥이 그 문장이 명문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존주의적 사고로 텍스트를 해석을 하면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대법관이 그렇게 이해했다 하고 그걸 기반해서 해석을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할 만한 그 상위 권위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에 관한 부분을 보니까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이게 법에 부합해라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로데웨이드 사건이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성의 건강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여성의 건강이라고 하는 걸 애매모호하니까 나 이 애를 낳는 게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데요 라고 주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낙태 합법화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사람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켓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건강은 모호하게 정의되므로 여성의 무제한적 낙태권이 허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헌법에 낙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관은 낙태 권리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적법 절차에서 나와서 찾은 사생활 보호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죠? 사생활 보호법, 사생활에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지. 이거는 낙태는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 아니야? 그걸 정부가 왜 개인적으로 낙태하는 이 문제? 여러분 근데 이게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자기 자녀를 죽여도 이건 사생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이건 사생활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살인죄죠. 그런데 이 살인죄의 문제를 뭐로 둔갑을 시켜버렸냐 하면 사생활이라는 문제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은 낙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을 계속 양성을 하고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 왜 법관이 되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정치가가 나와야 되고 그들 가운데 사회 요직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자연인들은 이런 식으로 법의 허술한 점, 어떤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자기가 죄를 짓되 그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녀를 죽이는 걸 사생활이라는 문제로 끌어당겨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거를 합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대법원은 7대2라는 다수결로 낙태에 대한 권리가 수정헌법 제14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라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법이 되었고요. 50년 가까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이게 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연방대법원이 낙태는 개인의 문제야. 이 사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죄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심하게 구타를 했어요. 근데 심하게 구타한 이 문제를 뭐라 그래요? 사생활의 문제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여자의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 경찰이 손을 못 댄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사생활 보호법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근데 사생활의 문제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요. 사생활 이전에 무슨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또는 폭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문장으로 보는 것과 그 법의 궁극적인 의미를 내포되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마치 이거와 똑같잖아요.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문장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꿰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실존주의적으로 성경 보는 방식이에요. 이걸 큐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법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 가지고 큐티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헌법보다 더 상위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 가지고서 교인들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내키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겠죠? 대법관이 큐티하면 이상하고 우리가 큐티하면 안 이상합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2번, 결국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돼버린 대법원. 대법원이 이처럼 의회나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나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또 헌법이 본래 의미했던 내용이 아닌 판결을 점차 더 많이 발표하는 것은 실제로 대법원을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요, 법원이 동성 결혼이라든지 또는 동성애자의 의료보호법,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피보험자 이 보험법에 관해서 만약에 판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소위 국회에서 이걸 법으로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법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헌법을 자기 멋대로 큐티를 해가지고 그 헌법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법률을 판단해버린 거죠. 상관없는 법률들을 꽤 맞춰가면서 야, 이거 뭐 보험 적용해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그러죠. 뭘 근거로요? 야, 이 법률 또는 이 헌법을 이렇게 연결해서 짜집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그게 틀렸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어떤 법이 나왔을 때 그 법을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엉뚱하게 했으면 그럼 누가 헌법재판소를 판단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대법관들은 5인이 과반수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헌법적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헌법적 교리,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헌법을 가지고서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데 2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을 악용하고 그것을 그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적용을 해서 그걸 판결을 때려버리고 나면 그게 뭐가 돼버리죠? 그러면요, 법을 만든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기관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해요? 자기네가 헌법 가지고서 막 짜집게 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법을 막 방망이로 두들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헌법의 모호한 원칙이나 기타 원칙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교리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채는 거죠. 그 사람도 그런 거죠. 우리는 헌법에서 새로운 교리를 발견했어. 우리는 이 헌법의 이 부분을 잘 보니까, 내가 큐티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 엄청 열심히 해보니까 동성결혼 합법화할 수 있는, 또는 로데웨이드처럼 낙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던데, 그런 거죠.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성경에 없는 걸 잘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어도, 안경을 껴도, 현미경으로 봐도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이상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고야 말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는 걸 맹신하는 추종자들이, 그 광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종교적 현상이 헌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해석할 만한 어떤 헌법의 구절이 없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야, 이 헌법이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잖아,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판사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변호사들이 봤을 때, 법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니 아무리 봐도 여기 동성결혼을 합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너무 주관적인 거죠.
그 실존주의 철학이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원래 의도하여 수립한 정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정부의 현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거죠. 현재 지금 미국이 망가진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사입니다. 대법원 판사가 미국의 헌법을 옛날에 판단한 근거를 싹 다 무시해버려요. 싹 다 무시해버리고 미국 헌법 플러스 국가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대법관 9명의 생각을 뭉쳐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9명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네들끼리 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소위 좌파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 또는 실존주의적 철학 입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야 이거 뭐 동성결혼 합법할 수 있는 근거 이거로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오케이 뭐 그러면서 9명이 이제 서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 나서 5명만 오케이 하면 헌법과 아무 관계 없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 헌법과 아무 관계 없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뭐예요? 헌법에 부합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헌법에 부합한다는 것은 이것이 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법률을 국민의 뽑은 그 선출자에 의해서 이 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상한 괴물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법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래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법을 상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발의한 것이 통과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이 헌법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대법원에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걸 판단을 내려버리고 국민들은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위 그림과 다음 그림을 보면 미국이 본래 의도한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판결할 뿐 아니라 국가에 유익하다고,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국가에 유익하다고, 그러면 이게 뭐죠?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철학이 들어간 겁니다. 국가에 유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개인이요. 개인이 이걸 만들어요. 판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 정부 기관도 대법원 위에 군림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헌법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항, 낙태 권리 등을 간단히 조작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결을 뒤집거나 변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된 겁니다. 삼권 분립이 일어나려면 한쪽은 법을 만들기만 해야 되고요, 한쪽은 법을 판단하기만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한 겁니다. 이 좌파들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가 기존의 법을 재해석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우겨대면 법을 만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참 영리하지 않습니까? 진짜 영리합니다. 과거에는 이랬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은 판단 근거를 계속 헌법에서만 찾습니다. 헌법에 판단 근거 없으면 그 하위 법률을 통해서 그 판단해서 근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법률 또는 국민. 그래서 헌법에 따라 이제 법률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의회나 주정부 및 지방 정부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률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이 법률은 헌법이 있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큰 이 카테고리 안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법률이 예를 들어 국민들이 이건 헌법에 부합하지 않나요? 라고 이 법률에 헌법 부합하는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걸 없는 거로 삭제해버리죠. 근데 이제는 그리고 국민들이 입법자를 선출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법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법은 누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 국민이 법을 만들었을 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교묘하게 뺏어간 거예요. 교묘하게.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 즉 미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법이 국민에게 가장 가깝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무원, 즉 의회나 주 및 지방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으며 국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법관 집단이 만든다는 겁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당한 것도 죄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정의가 다 틀어져 버리는 게 돼 버리는 겁니다.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거죠. 국부들은 국민들 스스로 선출한 대표, 즉 법을 만드는 의회나 법을 인준하는 대통령을 통해 법을 제정할 것을 구상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 만드는 과정이나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판사는 법을 만드는 어떤 일체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 문제가 법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삼권 분립에 굉장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 이거 해답이 있나 했더니 웨인 그루뎀도 이번 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결 방법이 있다면 딱 하나죠. 판사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판사를 바꿔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 시스템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회 시스템은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도 지금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 판사들은 그들 자신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기준, 즉 자기 바깥 법에 따라 판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체제는 역전되어 그들 의지가 궁극적으로 관철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이제 입법기관의 역할할 수 있는, 교묘하게 입법기관처럼 역할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죠. 근데 그 일이 사실은 뭐로 많이 일어나냐? 여러분, 성경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굽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뭐가 작용한다고 얘기합니까? 뇌물이죠. 뇌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판사들이 판결을 자꾸 굽게 만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뇌물이 아니란다 할지라도요, 판결을 굽게 함으로써 자기한테 오는 콩고물이라는 하는 게 있으면, 요즘에 판사들이 판결을 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판결을 특정 당에 유리하게 판결해주면 그쪽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예요? 비례대표로 넣어줄게. 이런 식의 커넥션 같은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자꾸 판결을 굽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가는 이제는 판사들을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A,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A,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변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다시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안전할 것 같잖아요. 안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또 왜곡하냐가 또 문제죠. 수정헌법 제1조를 작성할 당시 이것은 국교 설립을 금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목적은 정부가 특정 교단 혹은 종파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종교를 설립하는 걸 반대하는 걸 교묘하게 또 틀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 누구죠?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아예 미국에서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행사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시해버리고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 관점, 실용성이라는 관점으로 헌법을 재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이슬람도 들어오고 뭐 다른 종교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기독교만 거기서, 아니 기독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도 종교 행위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기독교만 그러죠. 기독교만.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그 비대면 예배 때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이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통제 안 했거든요. 성당에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서 바자회를 하는지 뭘 해도 정부에서 통제 안 했고, 절에서도 뭐 해도 통제를 안 했어요. 근데 교회만 그러죠. 교회만 그 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왜 다른 종교에는 그 적용을 안 하면서 왜 기독교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그건 기독교 탄압법이죠. 궁극적으로요. 1971년 레몬데 커스먼이라고 하는 이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행동이 종교를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제1차적 효과가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종교를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1차적 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가 더 이상 종교 자체를 전혀 선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대법원은 종교적인 공공기념물, 십계명 전시, 학교 행사에서 기도 또는 심지어 공립학교에서 묵념 시간까지 삶의 모든 더 많은 영역에서 종교적 발언을 금지시켰습니다. 법을 엉뚱하게 해석한 거죠.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거나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케이크 만드는 걸 거부했더니 어떻게 그래요? 당신 법 어겼다라고 해가지고서 소송이 걸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나 보군요 라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명시적으로 통과돼서가 아닙니다. 판결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대법원은 종교적인 공공기관의 기념물 또는 십자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십계명 전시, 학교에 옛날에는 십계명도 막 걸어놨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묵념도 못하게 하고, 옛날에는 애들이 막 시애터 폴 해가지고서 국기개양대 기도 막 하게 되면, 야 학교에서 그런 행위 하지 마, 그런 거 막 흩어지게 만들고. 사실은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시애터 폴 그 운동 때문이었거든요. 국기개양대 운동. 애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국기개양대 모이자,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미국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아예 부흥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모이지도 마. 너네도 그런 거 공공기관에서 모이면 안 돼. 근데 이런 일이 이번에 텍사스에서는 다시 십계명을 기념을 세우는 것이 이번에 또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사들이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에 만들지도 않은 법이 막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한 조치 중 그 어느 것도 그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주 대표 또는 지역 대표에 의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법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의 뭐 동성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트랜스젠더법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된 것 같은 효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정부가 법으로 막 때리니까 야 미국 사람들은 이제 타락해야죠. 그 법에 동의했나 보구나. 아니요. 미국 사람들은 그 법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들의 70%든 80%든 우리는 그 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 9명 되는 그 판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니네들이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법을 만들겠다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면 국민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이념 집단들이 하나의 법적 체계를 다 틀어버리고 마는 거죠. 졸업식이나 축구 경기에서 개회 기도를 허용해야 할지, 십계명이나 기타 도덕적 인용 문구를 학교 복도에 게시해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해당 지역사회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부 관료가 내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딱 이제 미식축구죠. 미식축구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법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법에 관한 문제는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과거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문제도 사전에 이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례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법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선례가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무조건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민하게. B. 민간 개발을 위해 사유재산을 취하는 행위. 이제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회주의로 가게 만들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헌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2005년 켈로덴 뉴런던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5대4 다수결로 코네티컷주 뉴런던시가 수정헌법 5조의 공공사용 조항에 따라 토지 수용권을 이용해 개인이 사유지를 다른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토지 수용권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그 어떤 큰 어떤 행사를 정부의 일을 하는데 한 개인이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다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정부가 어떤 그 도시계획 같은 걸 일을 추진을 하는데 한 명이 박박 우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가가 그 평당 한 $10,000 정도 되는 걸 $10,000,000 줄 때까지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설득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이상한 뭐야 되는 거죠. 그 집만 빼놓고 도시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수용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5조에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도 사유지를 점유하고 대신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원칙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한 명 이상의 완고한 토지 소유자가 고속도로나 공항의 건설을 방해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딱 고속도로나 공항을 만드는데 한 집이 안 된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세죠. 그리고 나서 야 정부에서 이 정도 그 보상해 줄 테니까 그냥 받아오면서 그냥 통장에 입금해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되게 터프하죠.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가 한 개인으로부터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유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줄 수 있게 판결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누가 커넥션이 들어가냐 하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대기업이 판사들하고도 커넥션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을 좀 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몇 개 줘 집이 저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그런 거죠. 나한테 돈 주면 내가 판결 내려줄게. 그거 있잖아. 수정헌법 제5조 공공사용 조항. 내가 그거로 때려버리면 저 새 집 다 없앨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 행위 허용 법률을 위한 4개의 표. 2000년 미국 보이스카우트 대 데일리에서 대법원은 헌법이 동성애 행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거의 선언했습니다. 단 한 표만 더 있더라도 이 헌법상의 권리가 공포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이스카우트에 이제 단장이 있는데 단장 애들이 한 5명 정도 되나 봐요. 근데 걔네들이 보이스카우트 단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선언해 버렸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이미 한 상황인데 걔네들하고 다른 남자애들을 같이 재우거나 걔네들하고 다른 여자애를 같이 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카우트 협회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단장직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복귀시키라고 막 헌법 대법원에 뉴저지 그러니까 지방 대법원이죠. 지방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했더니 지방 대법원에서 오케이 다시 복귀시켜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보이스카우트 이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는 이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자는 우리 교회에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사역식 때 아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깡그리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 정부가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세례는 이런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정부가 그거는 니네 생각이지. 우리는 교회 온 사람 다 세례 주라고 명령할 거야. 그러면서 정부에서 명령을 해버리면 세례를 줘야 돼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동성애자들한테 난 주례 안 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을 지 멋대로 해석한 판사들이 이거를 판결을 딱 해버리고 나면 이제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면 법을 어긴 사람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벌금으로 때려 맞든지. 미국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지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항소를 했죠. 어디에 항소했냐면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아주 간신히 그러니까 5대 4로요. 한 명만 다른 쪽으로 딱 갔으면은 위험할 뻔한 이 5대 4로 헌법상의 결사 자유 권리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회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특정 사람들과 결사하지 않을 자유도 의미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 그 게이나 레즈비언 이 단장을 회원으로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자를 수 있는 권리는 보이스카우트 여기 자체의 권리지 그걸 정부가 해라 마라라고 할 권리가 없다라고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내렸으면 이제는 모든 자유가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건 자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니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직을 정부에서 다 컨트롤한다. 그럼 뭐예요? 그럼요. 그럼 공산주의죠. 통제사회죠. 근데 그런 일들이 미국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생기고 언제 의식하게 되느냐? 나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에 올리면 그때 비로소 의식하게 돼요. 뭐 나라 법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와야 그제서야 이걸 손을 쓰려고 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미 화상은 시작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래서 발등에 항상 이 화상이 멈출 날이 없어요.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어떤 태도 아닙니까? 제가 이런 차원에서 예배의 중요성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사수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난 때 믿음 못 지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요즘 여건이 안 돼서, 그건 여러분 개인 사정이죠. 저는 원칙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개인 사정이 어떻든 뭐 여건이 어쨌든 관계없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믿음 못 지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얘기 또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2시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동틀 때까지 기도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나라가 너무 위기에 있고 한국 교회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자꾸 이제 곤히 주무시는데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데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따라랑 울려가지고 진짜 너무 선명하게 들으셨대요. 깜짝 놀라서 깨면 전화벨 소리가 울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또 이제 잠들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깨우시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구나. 그럼 우리 어머니 이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너무 피곤하니까 난 오늘은 진짜 때려 죽여도 난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이 우리 그 부모님 주무시는 그 문짝을 누가 밖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 막 두들기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게. 그래서 벌떡 일어나 보면 우리 아버지는 전혀 못 들으셨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만 들으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또 거의 정확하게 그 시간대 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구나.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외를 허용을 안 해요. 예외를요. 한 번은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집에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막 열이 막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뭐 체온계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오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은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그냥 귀담아 들으시기만 하시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다 새벽 2시쯤 되니까 뭐 그때는 하나님 깨우셔서가 아니에요. 자명종이 깨워주지. 자명종이 2시 되면 이게 따랑 울리게 그걸 맞춰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셔가지고 어머니도 그 추운 겨울에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주섬주섬 입으시는 게 들리니까, 아니 어머니 지금 열도 그렇게 많이 나시고 그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신데 그런데도 기도하러 나가십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할 겁니다. 야, 성경 기도 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해야지. 아파도 해야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해요.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한 문제는요, 이유 갖다 붙이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거기에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그럴 때 오히려 은혜가 더 세게 쏟아지더라. 그 아픈 몸 가지고서 기도하러 가시면 그 다음에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몸이 회복돼서 내려와요. 야,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더라. 놀랍더라. 간증은 그럴 때 생기는 거거든요. 간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그때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도 체험이 없는데요. 그 순종을 죽어라고 안 하니까 그렇죠. 체험할 때만 되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둘리처럼요. 왜 둘리냐고요? 요리 보고. D. 동성 결혼에 대한 주법. 미국 연방 대법원의 본보기를 따라 많은 주 대법원도 각 주 헌법에서 추가적인 헌법적 권리들을 별안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대법원도 갑자기 뭘 자꾸 발견해요. 예. 그러면서 그럼 이 헌법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이 헌법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실존주의적으로 막 해석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자기가 PC적 사고가 있으면 PC적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꽤 맞추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주 차원에서도 대법원은 주의회와 주지사를 능가하는 해당 주의 가장 강력한 집단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곧 권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죄가 없어도 자기가 그 법을 지 멋대로 해석해서 그냥 유죄 판결을 막 때려버리니까 이제 판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판사 앞에서 무죄 판결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죠. 소송 걸렸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당신은 뭐 죄진 거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 차량이 이제 내가 딱 가다가 한 차가 막 중앙분리선을 넘어서 우리 차를 딱 이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그냥 순전하게 가다가 이렇게 들이받쳤으니까 저는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판사한테 뇌물을 주거나 그러면 판사가 50대 50 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50대 50이죠? 40대 60 왜 올라가요? 너 지금 반항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판사가 자기 멋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하게 해서 3심제가 나온 거거든요. 1심에서 억울하게 판결했을까 봐 2심에서 다시 판결하고 또 3심에서 다시 판결하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판결해버린 거예요. 막 뇌물 받은 대로. 그러면 나라의 정의가 살아가냐고요. 누가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뇌물 쓰면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결로 주 헌법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매사추세츠 주민이나 그들이 선출한 대표가 이 문제를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 전체를 위해 이를 결정한 사람들은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속한 4명의 법관이에요. 국민들은 원치 않아요. 국민들은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없고 국민들은 그런 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그것도 선거로 선출되어지는 국민이 뽑지도 않은 판사가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법관을 세우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2009년 4월 3일 바넘 대 브라이언 사건에서 아이오와주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며 결혼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제한하는 주법은 위헌이다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어요. 그 결정의 핵심 구절에서 대법원은 아이오와주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은 강력하고 뿌리 깊은 전통적 신념과 대중의 의견에 의해 뒷받침될지라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법령이 강력하고 뿌리 깊은 전통적 신념과 대중의 의견에 의해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판사가 임의로 내가 무효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이오와주 사람들이 다 그 법을 지지하는데 아이오와주 사람들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다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도 판사가 난 그걸 무효라고 생각해.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도 않은 판사가 그냥 방망이로 두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아이오 사람들이 강력하고 뿌리 깊은 전통적 신념과 대중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독재죠. 그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 동성애자에게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그거죠.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의료보험 같은 거. 1992년 이전부터 이미 콜로라도주의 덴버, 보울더, 아스펜은 각 시의회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회 모든 사람들의 차별받지 못할 권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특별 보호 조치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편향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종교적 신념이 왜 허용되면 안 되냐? 왜죠? 국민들의 상당수가 각자의 종교가 있잖아요. 국가는 개인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네들이 종교적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난 그거 관계없어. 난 내 방식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돼야 된다 생각을 해. 그러면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 다 무시해버리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 보호법을 만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동성애자 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통과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소수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해준다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법이 아니라 이단 보호법, 이슬람 보호법 또는 동성애자 보호법이라는 식의 법률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틀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단 보호법이라니까요. 강단에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이 이단 보호법이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이단은 정통을 공격하거든요. 이단의 가르침 자체가 다 항상 타켓이 뭐냐면 정통 교회의 가르침을 다 부정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단 보호법이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통 교회 공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좋은, 표현 좋은, 뭐 차별 금지법이다. 뭐 차별하지 말라는데 뭐가 문제야? 차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법이라니까요. 특정 집단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슬람이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감옥 가요. 심각한 거죠. 이런 편향된 법에 콜로라도 시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로 이런 법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시민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야, 웃기는 거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투표로 이런 법을 제공하지 않기로 아예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투표를요. 콜로라도의 시민들이. 근데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해요? 니네들 그런 권리 내릴 권리가 없어. 그래서 그 권리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각시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국민들은 이제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이렇게 하라면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이건 노예 아닙니까? 판사들이 모든 국민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니네들 자유 같은 건 없어. 어디 니네들이 자유를 얘기해. 어디 권리를 얘기해. 우리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따라오는 거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요번에 그거 있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경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왜 교회의 예배를 인원을 지네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죠? 예배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또 재물은 놔두고 가라. 뭐 여자는 놔두고 가라. 허용 안 하잖아요. 왜 허용 안 하죠? 예배는 당신이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다 데려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니, 그것도 당신이 규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리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해요? 소위 또 이렇게 정당화하죠.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이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말이 그럴싸하죠. 근데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전염 사태는요 거의 없었어요. 이건 통계에서 나오죠. 근데 통계에서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랬거든요. 70%가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감염이 확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통계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그 하루 동안의 통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전체 통계가 아니라 특정한 하루. 근데 특정한 하루인데 그 하루도요. 그 하루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따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모임 안에서였어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70%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실제로 그들 중에서 교회를 간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대요. 그런 통계를 왜곡한 거죠.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간 사람은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인데 종교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가지고서 국가 전체의 통계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거의 악마적이지 않나요? 이 정도면요. 이런 편향된 법에 코로나도 시민들도 저항을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소위 권력자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거의 노예화 돼버린 거죠. 노예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도 얼마나 좋아졌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F. 사형제를 포함한 기타 사건. 1972년부터 1976년까지 대법원은 퍼만대 조지아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 모든 사형을 불법화했습니다. 사법부는 사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웃기지 않나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므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이다. 참 애매모호한 발음이죠. 애매모호한 발음. 감옥에 가두는 건 잔인하지 않나요? 저는 그건 잔인하던데 감옥에 가두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죄수들한테 막 죄수복 입히는 것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불쌍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이런 해석은 수정헌법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이 채택된 후에도 사형은 수백 번이나 진행됐습니다. 수정헌법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죠. 수정헌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백 명을 다 그 범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젠 그렇게 해석 안 한다는 거죠. 대법관들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 안 해. 우리는 사형 자체가 잔인하고 뭐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결정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결정이 시민들이 선출한 대의원들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판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국민의 권리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주권 이제는 쓰레기통에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국민 주권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선출한 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판사가 또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보다 상위 법인 헌법을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요. 법원의 권한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중요한 법적 문제는 이제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매우 작은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이들 중 누구도 미국의 어떤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미국 유권자들에 대해 어떤 책무를 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시는 너 안 뽑아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유권자들의 이 투표권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판사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 같은 경우는 평생직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레이건이 누구를 딱 임명했다. 그럼 그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편합니까? 유권자 니네들이 뭐라 그래도 난 니네들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데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잖아. 그러니 누가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런 거죠.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법원 판사를 딱 지명할 때 일단은 그 사람한테 잘 비추는 거예요. 그 사람 나를 판단만 해라. 일단 판단하면 대통령 너도 웃기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 눈속임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여자, 그 가톨릭 신자 그 여자를 지명을 했었잖아요. 보수라고 생각을 해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트럼프의 눈을 속이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애들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한 거죠. 그냥 상당히 미모도 뛰어나고요, 그 여자가. 그래 나서 대법원의 그 판사로 딱 임명하고 나니까 트럼프를 그 당시에 공격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배신당한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권력의 세계라는 게요. 이제는 판사가 권력자입니다. 이제는요. G. 시민들이 이러한 결정을 받고 싶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한 사실은 미국 시민이 이러한 대법관의 판결을 뒤집을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좀 낙심되는 부분이죠. 연방의회나 50개 주의회 모두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든 통과시키지 않든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미 그러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 위헌 판결의 근거가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50개 주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라고 법안을 딱 통과해도 뭔 소리야? 우리는 헌법을 그렇게 해석 안 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50개 주 의회가 모두 낙태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위헌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국민은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며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결정에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죠. 대법원이 결정해서 야 내가 다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야. 따라. 어디 되도록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진보 정치인들은 운동권 판사들을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대법원이 이 모든 권한을 의회로부터 빼앗을 때 왜 견제와 균형 체계가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가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리버럴 정치인들이 그들의 미국 개조 목표를 국민들과 반대파들을 설득해 승인을 얻어내는 힘 경기를 통과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법원이 판결을 통해 달성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사실이 있다. 무슨 얘기죠? 이전에는 미국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했어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만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를 법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파들을 계속 설득해야 돼요. 그 피곤한 작업을.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쪽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서 이 법안을 어떻게 하든지 찬성하도록 로비 활동하고 굉장히 피곤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어느 좌파가 생각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땀 흘리지 않고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판사가 판결을 왜 바꿔버리면 되잖아. 헌법에 위배되면요. 그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재해석하면 되는 거지 뭐. 야, 그 생각 못했네. 기가 막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많든 적든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판사가 나는 헌법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 여기 있는 9명의 판사들, 나를 비롯한 9명의 판사들, 이 헌법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데 어디다 니네들이 되도록? 그러면 자꾸 이제 그 하원이나 상원에서
법을 제정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법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위헌 판결 내리면 기껏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헌법은 그 법안은 법률은 다 위헌 판결 돼 버리니까 이제는 법안을 발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보적인 대통령 클린턴이나 오바마는 진보 법관을 임명하여 그들의 부당한 찬탈에 동참하고 지지함으로 견제와 균형의 체계의 균열을 가져온 거죠. 4번 원본주의적 헌법 해석의 대두. 마지막입니다. 원본주의, 그 오리지널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본주의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회부된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이 작성된 당시 본래 의미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관점을 말합니다. 근데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판사들이 실존주의적으로 판결하면서 원본주의, 이 오리지널리즘은 무시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것도요 일종의 오리지널리즘이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원래 오리지널 그 민이 있거든요. 오리지널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오리지널 미닝을 안 찾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와닿으면 그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의 판사들 사이에서 이 오리지널리즘, 이 원본주의가 점점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본주의자 대법관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본 사안들을 대법원이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국가, 즉 의회와 주정부 및 지방단위 선출된 대표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기능하도록 고안된 방식이며 헌법에 명시된 미국 정부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헌법에 명확하지 않으면 헌법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판사들은 뭘 해야 돼요? 이거는 국가와 주정부 및 지방 단위 선출로 된 대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이 문제를 돌려보내면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판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왜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체포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법이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딱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하면 이거 빨리빨리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한번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람을 그 판사가 그 재판소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해주는 거죠? 판사가 못해요. 국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런 법을 안 만들죠. 왜요? 그래야 도망갈 구멍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면 판사들은 이런 법 좀 제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낸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 법을 발의해서 바르게 이 사법부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만들죠. 엉뚱한 법 만들죠. 25만 원 법 같은 거 만들죠. 25만 원 법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행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이 월권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아주 뒤죽박죽인 이유가 뭐냐면 행정부에서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을 막 손대고요. 사법부에서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을 막 손대고 입법부에서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을 손대고 정작 손대야 될 영역은 손을 안 대고 한쪽으로는 직무유기고요. 한쪽으로는 과도하게 월권 행위를 하고 이게 계속 뒤죽박죽 되니까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외인그루뎀의 이 성경과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좀 더 분명하게 알죠. 그리고 왜 삼권분립이 이토록 중요한지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정말 뛰어난 크리스찬들이 각계각층에 대통령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와야 되고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자꾸 발의되고, 그리고 이 사법부에 들어와서는 정말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부, 즉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안정되게 발에 갈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의 주권이 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법부의 횡포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앗아가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는 교회가 국가, 특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부합하는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곳곳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